이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그래요. 뭐 여러 사람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선거 때니까 민주당을 옹호하고 어떻게든지 민주당이 뭐 어떻게 잘못될까 봐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잘못한 놈들을 다시는 잘못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정리해 줘야 돼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계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재인이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정세현 선생이 어느 방송에서 한 거를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역대 대통령 뭐 7명인가 대통령을 모시고 자기가 일했다고 하면서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나머지 저 국힘당 사람들 말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김영삼까지도 김영삼을 아주 칭찬합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칭찬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칭찬하고 그다음에 누굴 칭찬합니까? 당연히 문재인을 칭찬해야 될 것 같죠. 문재인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뭘 잘못했다고 욕하지도 않아요. 근데 칭찬이 없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 칭찬하고 나머지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능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능합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 놈들만 골라다 놨는지 지금 그 문재인의 이 영향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와서 아직도 남아있는 놈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 안 바뀝니다. 문재인이 바뀌겠습니까? 문재인이 댓글 여기 나와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연락해줘서 내가 들어가서 봐. 댓글 뭐라고 써 있나 그러면 아주 점잖은 말서부터 이제 그만하시죠. 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입 닥쳐라 이런 것서부터 내가 여기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욕지기까지 써 있어요. 반 이상이 그런 댓글들입니다. 문재인이 한마디 하면 반쯤 죽습니다.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문재인에 대해서 악담을 합니다. 너는 뭘 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결과로. 이재명처럼 결과로 말해줘야 돼요.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했잖아. 잘못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가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쪽에 붙은 놈들도 다 동의해요. 그런데 왜 탄핵 안 해줘? 뭘 계산하고 있어요? 탄핵하면 헌재에 가서 헌재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럼 헌재 그놈들을 탄핵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강을 잡아야 돼요. 국가가 운영되는 기강을 잡아야 돼요. 누군가는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의회밖에 없어요. 무슨 짓이야 지금 이게.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도록 의회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뭘 계산합니까? 뭘. 조희대가 어떤 놈인지를 내가 197강에서 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피의자라고. 이런 놈이 대법원장 후보라고? 반드시 사법개혁과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내가 왜 이때 이 강의를 했냐 하면 그때 뉴탐사에서 조희대에 대해서 상세한 그 박기택 변호사 일로 인해서 삼성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 그래서 사법개혁과 재벌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내가 대면서 조희대를 비판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자 강의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뉴탐사에 한 30분이 넘는 건데 그거를 잠깐만 맛배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조이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넘더라도 네. 오늘 조이대 얘기는 오늘 끝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지만은 이제 언론들이 거의 생불로 띄웠고 민주당에서도 아주 적임자라고 평가를 했었던 이 조이대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아주 중요한 대법원장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조이대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재벌과 결탁된 부패 범죄자로 고발이 돼서 정확하게 대법원의 피의자로 그 사건,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네. 결국 조이대가 대법원장이 되게 되면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에 대한 이 비리 부패 범죄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던 거지요. 네. 당시에 그 이재용 상고심 때 있죠. 네. 그때 삼성 이재용 상고심 때 그 시민단체에서 네. 삼성 법무팀장과 연수원 동기인 조이대 대법관을 배제해달라는 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조이대 이 대법원장과 삼성 유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네. 이걸 민주당이 너무 간과했던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이거를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 제 거보다는 이 강진구 기자가 취재해서 올린 이 내용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로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들으면 좋은데 다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조희대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이 법꾸라지라고 얘기했는데 법기술자하고 법꾸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이 뉴탐사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희대가 이런 놈이라는 것을 민주당에 다 알렸어요. 법사위원들에게 알려서 청문할 때 그 인사청문할 때 그렇게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듣질 않은 거예요. 거의 청문회 인사청문위원이 누구였냐면 진성준이도 있었어요. 진성준이 지금 정책위원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민주당에. 근데 이놈이 미리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개무시하고 완전히 그냥 여기 누가 썼는데 조비어 청가를 해서 벌써 굉장히 훌륭한 법률가고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고 생불이라며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그 법조인 생활을 해왔다고 축켜 세웠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 법률가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놈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희대의 이번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현직 판사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지법의 김도균 판사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하여 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이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지금 조희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판사도 있습니다. 이 판사는 청주지방법원의 송경근 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좀 세게 비판했어요.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은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불과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위 판결이며, 파기환송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상고 기각을 하려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날개에 달아준 후 덕보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설령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주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됨으로써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법원 판결이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차라리 내지 않는, 보도자료를 나도 봤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이에요. 차라리 내지 않는 것만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 대상도 아닌 미국의 부시 고호 재검표 판결을 끌어오질 않나. 1, 2심의 결론이 달리 나온 것을 두고 혼란과 사법불신이 강도가 유례 없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수 평범한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요? 보도자료를 작성한 분은 평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언론 매체를 보고 들은 것인지요? 이제 세게 비판합니다.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 그것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실을 말한 적이 없거나, 골프 발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느낀 대로 또는 이를 과장해서 말했더라도, 이거는 국토부 협박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유권자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른바 유권자의 관점을 내세워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다음에 가로는 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지금 대법관들이 판단한 것과 같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라는 의문을 들기는 하나, 기록도 보지 못한 사람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할 것 같아 굳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제 괄호친 거를 봅시다. 괄호친 거는, 이 경우 피고인은 당시 압박을 느껴 협박이라고 말했더라도 법원이 사후에 유권자의 시각에서 판단한 결과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고의범인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송경근 판사가 뭐라고 쓰느냐, 끝말잇쯤에, 이건 끝은 아니지만, 다만 제 마음속으로 언어의 내적 의미가 아닌 사용 맥락을 중요시한 천재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무덤에서 깜짝 놀라 뛰쳐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란 무엇인가?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두 판사의 얘기를 끌어온 겁니다. 언어란 무엇인가? 나는 한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건 이런 거야, 개념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다가 책을 찾아서 도대체 이 말한다는 언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내가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하는 이 가르침, 내 언어, 내 파워포인트에서 써서 이거는 뭐라고 가르치는 이 개념들을 내가 말하는 거잖아. 그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쟤네들은 이렇게 알아듣고 또는 저렇게 알아듣고 또는 이렇게 알아듣고, 시험을 치잖아. 시험을 치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 다 다르게 쓴단 말이야. 80명이 시험을 치면 다 달라. 그래서 난 언어란 무엇인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알아들었어.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알아들었어.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는 직무란 무엇인가? 또는 성과 책임이란 무엇인가? 조직 설계는 무엇인가?
분자내를 설명하면 이게 또 무엇인가? SSPP 얘기하면 이건 뭐냐? 다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죠.